여러분, 우유를 마셨을 때 뱃속에 가스가 차거나 혹은 배가 더부룩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증상은 우유 속의 유당 때문인데요. 유당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곧바로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되어야지만 소화 흡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이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퇴화가 됐거나 장 점막이 손상됐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서 소장의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결핍이 되면은 유당이 소화 흡수와 분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설사, 복부팽만, 헛배부름,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유당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유당 불내증에서 설사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유당이 소장에 머물게 되면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소장에 수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유당이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장까지 가게 된다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젖산, 이산화탄소, 수소 등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헛배부름 혹은 복부팽만,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당 불내증은 아주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질병은 아니고요. 우유에 조금씩 노출시켜주는 방법, 즉 서서히 늘리거나 다른 식품과 함께 먹거나 다른 식품을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달걀말이나 달걀찜 등 그러한 요리를 할 때 조금씩 첨가하면서 섭취를 한다면 서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당 불내증으로 인해서 우유나 유제품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요법에는 대체품인 치즈, 요구르트, 두유 등을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CU의 제조 공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처리장으로 운반된 원유 같은 경우에는 11단계의 제조 공정에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제품 규격에 맞게 제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원유의 검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CU는 일반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 처리한 것이라고 하였죠. 따라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원유는 그러니까 CU의 원료가 되는 원료유는 아주 신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 검사의 종류에는 1일 검사, 정기 검사, 1일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특수 검사 등이 있고요. 그 항목에는 알코올 검사, 산도 검사, 가염 검사, 살균제 검사, 비중 검사 등이 있습니다. 원유의 검사 기준에 합격한 우유를 합격유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들이고요. 이것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입니다. 혹시 이 표가 안 보이는 친구들은 우리 교과서 페이지 105쪽에 본다면 표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원유가 합격유가 되는 기준이 되는 항목들은 뭐 세균수, 체세포수, 비중, 산도, 알코올, 진해 검사, 뭐 관능 검사를 거친 것들이고요. 원유의 옆에 있는 원유의 위생 등급 기준이라 하면은 합격유들 중에서 원유의 가격 산정을 위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위생 등급 기준입니다. 위생 등급을 매기는 항목에는 세균수와 체세포수가 있습니다. 세균수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얼마나 깨끗이 관리되느냐 하는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체세포수 같은 경우에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체세포수도 세균수도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것들인데요. 세균수야 당연히, 그러니까 원유가 깨끗하게 관리가 될수록 세균이 적겠죠. 따라서 등급이, 그러니까 세균수가 작을수록 낮은 등급이고, 낮은 등급일수록 높은 위생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체세포수는 또 마찬가지로 젖소에 뭐 유방염증, 뭐 노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가 많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젖소에서 생산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젖소에서 얻은 원유의 경우에는 그 안에 체세포가 많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체세포가 적을수록 좋은 위생 등급의 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세포수는 뭐 젖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이지 인체의 유해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위생 등급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그 가격 산정을 위해 나타내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이미 합격한 합격률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인체 유해도와는 무관한 것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거쳐서 합격률로 원유 검사를 거친 합격유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여과나 청징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과 같은 경우에는 원유에 혼입된 뭐 찌꺼기 혹은 뭐 체세포 조각, 먼지 이런 것들을 여과기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요. 청징도 여과와 여과는 그러니까 걸러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청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맑게 해주는 그러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은 표준화 공정입니다. 표준화는 여과나 청징을 거친 합격률을 성분 규격이나 영양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유지방, 무지방 고형분, 그리고 비타민, 철분 등의 함량을 조절하는 공정입니다. 표준화를 거친 공정은 그 다음 표준화 공정을 거친 원유, 즉 합격유는 그 다음으로 균질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수분 친수성, 그러니까 수분에 친한 친수성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유는
친수성 제품과 친수성 성질을 띈 그러한 것들과 그리고 우유와 친하지 않은 소수성을 띈 것들이 합해진 유화 상태의 그러한 유화 상태의 식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정한 시간을 놔두게 되면은 지방과 물이 분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지방이 물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서 위로 뜨게 돼서 크림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는 공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균질화 과정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크림층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균질화 공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균질화 공정은 50도에서 60도에 미리 예열된 기계에 이 우유, 즉 합경유를 넣어서 합경유의 지방구가 0.1에서 2.2의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지방구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균질화 공정은 앞서 말했다시피 지방층의 분리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고요. 색이나 향미, 질감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영양 성분의 변화는 없고 우유의 촉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색을 좀 더 하얗게 하는, 즉 광능적으로 좀 더 품질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방구가 작아졌기 때문에 소화나 흡수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균질화를 시킨 원유,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가 쉽게 일어나서 산패취에 취약하다는, 즉 산패취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패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살균 처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연결해서 본다면 다음 공정은 바로 살균 공정이 되겠습니다. 우유는 영양분이 아주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이스트, 곰팡이, 미생물이 아주 번식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따라서 미생물을 사멸시켜서 1ml당 세균수가 2만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공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살균 공정이고요. 살균 공정은 병원성 미생물 그리고 부패균을 사멸시켜서 저장성을 증가시킨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또 영양 성분을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서 살균법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법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법은 우유를 63에서 65도에서 30분간 살균시키는 그러한 공정이고요. 가장 오래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모든 병원성 미생물 그리고 대장균균의 세균을 비롯하여서 연쇄상 구균 같은 이러한 것도 사멸시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살균법에 비해서 비병원성 세균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비병원성 세균을 가장 많이 남기는 그러한 살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병원성 세균이라 하면은 우리 몸에 해롭다고는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병원성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장내에
정장작용을 한다던가 장내 그러한 환경을 좋게 한다던가 하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고온 단시간 살균법입니다.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우유를 72에서 75도에서 15에서 20초 정도 열 처리하여서 살균하는 것으로 저온 장시간 살균법에 비해서 경제적이며 대량 우유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고온 순간 살균법입니다. 우유를 미리 80에서 83도로 2에서 6분간 예비 가열을 한 다음에 130에서 150도로 0.5에서 5초간 가열하는 것으로 우유의 미생물이 완전히 사멸되어서 멸균 시유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단시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나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살균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멸균이라 하면은 앞서 말했던 초고온 순간 살균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서 멸균, 즉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켜서 한 마리도 안 남긴다는 것이 바로 이 멸균이고요. 모든 미생물이 멸균되었기 때문에 상온에서 1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방금 말했다시피 초고온 순간 살균법과 무균 포장 기술을 동시에 진행하면은 바로 상온에서 2달 정도도 저장이 가능을 하고요. 우유의 살균이 잘 되었는지 우유 살균을 확인하는 방법은 알카린 포스포테이즈의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알카린 포스포테이즈라는 효소는 우유의 살균 조건에서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즉 저온 장시간 살균법을 하더라도 이 효소는 불활성화가 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 효소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살균이 잘 된 우유는 알카린 포스포테이즈가 불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살균의 공정을 거친 우유는 충전 및 포장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공정은 제품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치는 공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에 사용하는 무균 포장 기술이 바로 이 테트라팩입니다. 테트라팩은 여러분들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 우유팩을 말하는 것이고요. 1951년에 에릭 발렌베르크와 루벤 라우싱이라는 박사가 고안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유도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 있었어요. 유리병에 담겨 있으면은 아무래도 빛에도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밀봉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유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훨씬 현저히 짧았는데 이 테트라팩이
테트라팩을 그 만들므로 인해서 훨씬 제품의 저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유류의 유통기한은 보통 냉장고에서 5일 정도고요. 냉장 보관이라 하면은 0에서 10도 사이를 말하고요.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1개월 이상 최대 10주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조자가 설정하는 것입니다.